네, 국제뉴스 워싱턴이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레바논 융단 폭격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네요. 어제도 이틀째 그 레바논 전역을 폭격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른바 북쪽의 화살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저께 한 그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시설 한 1,600개 정도를 타격했다고 했는데 어제도 한 1,500개 정도를 공습했다. 그리고 뭐 헤즈볼라 그 고위 그 사령관도 죽은 걸로 그렇게 그 보도가 됐고요. 네. 그래 여기 대해서 이제 헤즈볼라도 이제 신형 로켓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까지 그 군사 시설을 이게 군수 공장 같은 데 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06년 이후에 16년 만에 전면전이 뭐 사실상 지금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망자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죠. 지금 레바논 발표를 보면은 그 어린이 50명을 포함해서 한 56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자도 근 2,000명인 걸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분석은요,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차례로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르당 지지율이 반등했다 이런 보도 있군요. 네타냐후가 이제 선거할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 네타냐후가 이끄는 그 리쿠드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전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지율이 24%로 그동안에는 그 베니 간츠 이게 전쟁 내각에서 얼마 전에 탈퇴했죠. 이 사람이 이끄는 야당 국민연합에 앞섰었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확실히 전쟁 효과가 네타냐후한테는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그리고 방금 들은 걸 보니까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이 레바논 문제 때문에 긴급 소집이 되는 걸로 발표가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추가로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백악관이요. 공화당 주도 미국 하원에 계류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강제 제재 법안에 반대한다. 뭐 이러면서 언급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미국 하원은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그 중국 공산당 중단 법안이라는 거를 냈는데 이게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그 뭐 인권 문제라든가 홍콩, 티베트, 신장 같은 데 대한 이런 그 중국의 정책 관련해서 이 책임을 묻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의 핵심은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들을 일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백악관이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지도부를 일괄 제재하는 거는 그거는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적절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유연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백악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이나 대만 문제도 언급을 한 건가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 이런 그 법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괄 몰아서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로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원칙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미국이 그 중국의 잘못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상기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재임 중에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 합의 제대로 이행하도록 시진핑 측에 촉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조금 이제 해리스에 좀 밀리는 듯한 그런 그 이제 국면이 이제 전개가 되고 물론 오늘 새벽에는 또 여론조사가 좀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이 경제 쪽, 그다음에 무역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께 펜실베니아 여기가 최대 경합주죠. 여기서 그 포럼을 참석을 했는데 네.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은 첫 번째 통화를 시진핑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그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합의한 그 내용 중에서 특히 미국산 농산물을 한 500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한 근 70조 원어치를 사기로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약속이 이행이 안 됐는데 그거를 지키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바이든이 네. 집권하면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유야무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이 합의를 회생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 이를테면 한 예로 미국 농기계 제조기업 존 디어가 멕시코로 공장을 옮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존 디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이 미국에 들어올 때 무조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또 입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이어서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교를 또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꼭 6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 뭐 그야말로 이제 치열하게 지금 이제 접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또 이 종교를 매개로 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께 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이 미국의 알 스미스 연례 만찬이라는 가톨릭 자선기금 모임이 있는데 이제 오는 10월 17일에 행사를 갔는데 여기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참석하게 돼서 영광인데 해리스가 불참을 하게 된 걸 비판을 하면서 나는 놀라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톨릭에 오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카멀라 동무 이제 자꾸 공산주의자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죠. 이게 네. 투표하는 가톨릭 신자는 정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치 매체 더힐 보도를 보면요, 해리스 후보도 초청을 받았는데 당일 경합주 그 캠페인 일정 때문에 못 가지만 당선되면 대통령 자격으로 다음번 행사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힐 분석은 지금 해리스는 낙태권 보장을 이제 그 주요 이슈로 내세우니까 가톨릭에서는 이제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건 낙태를 이제 금기시하죠. 그래서 가톨릭 신들한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는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그 유대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 해리스한테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머리를 검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런 뭐 종교 얘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이런 네, 분석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지율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아주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 우선 이건 이제 전국 지지율인데요. 네.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가장 최근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가 47%, 트럼프가 40%.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훨씬 더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지난 10일, 12일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더 벌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쪽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의 이제 핵심 쟁점이 이제 경제 실업률 일자리 부분인데 이거는 트럼프가 아직도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 해리스가 41%. 반면에 해리스가 그동안에 이제 쭉 격차를 좁혀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온 또 CNN 전국 조사를 보니까요. 이건 또 박빙입니다.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7%. 그리고 이제 CNN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백인 남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확연하고요. 반면에 흑인하고 히스패닉은 남녀 불문하고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 이슈가 41%로 가장 컸고 민주주의 수호, 이민, 낙태는 11% 정도 많이 밀리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박빙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인데 이 승리 방정식 경합주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 그렇죠. 7개 경합주 싸움인데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워낙에 이게 이제 박빙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를 해가지고 한 8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냐 하고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대선은 확실하게 벨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뭐 귀에들 읽으셨을 텐데 러스트벨트 네. 이게 이제 그 쇠락한 공업지대죠. 그다음에 이제 선벨트 이거는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일조량이 많은 지역. 이거는 이제 조금 트럼프가 좀 강세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러스트벨트는 이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선벨트에는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다 경합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리 맞춰지고 저리 맞춰지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역시 또 그 무승부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의 경우는 2020년 바이든이 이겼던 선거가 2020년에 다시 와라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는 2016년 힐러리한테 이겼죠.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새벽 현재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벨트 싸움, 그러니까 뭐 러스트 벨트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리스가 러스트 벨트 3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해서 매직 넘버를 달성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해서, 네. 또 뭐 트럼프 경우도 이제 또 트럼프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또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선거인단이 269명씩 똑같이 날아가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이게 이런 가능성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 이제 관건이 이겁니다. 메인하고 네브라스카, 여기는 미국은 나머지 주는 승자 독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은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데, 이 메인하고 네브라스카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율별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를테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면 이제 선거인단을 한 270명으로 확보를 한 이제 시나리오고요. 그런데 민주당 표로 늘 분류되어 온 네브라스카 2선거구를 만약에 잃게 되면은 이제 269명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가 이제 강세인데 여기서 이기고, 그런데 이 메인주 2선거구가 이게 이제 공화당 몫인데, 이걸 만약에 내주면은 역시 269명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상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원이 선출을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하원 의원 중에서 그 이제 각 주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뽑는데, 공화당이 지금도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계속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동점이 물론 되면? 이건 이제 네. 이론상 그렇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24년 그때도 누구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원이 존 퀸시 애덤스를 대통령으로 뽑은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네. 경우의 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경우의 수, 뭐 동점 상황까지 나오는 건 그만큼 좀 박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네. 계속해서 좀 나오는 걸 텐데, 항상 조금 더 우세한 쪽에서는, 방심하지 말자, 경계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네. 게 이제 미국 정치 매체 더힐 분석인데요. 목소리가 제법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국 지지율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로이터 조사 같은데 7%포인트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같은데 여기가 이제 최대 경합주거든요. 비롯해서 이제 사실상 7개 경합주가 이제 승패를 가르는 상황인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해리스가 박빙이지만 앞서는 쪽 여론조사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 그쪽 걱정들입니다. 특히 몇몇 상원 의원들은 2016년 이후 여론조사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 강세를 보일 거로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했고요. 그래서 아주 박빙 승부가 될 거라는 그런 조지아주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합주 상황이 선거 당일인 11월 5일이 돼봐야 분명해질 거다. 조심하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더힐도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주요 접전지에서 힐러리가 내리 이긴 걸로 돼 있다가 사실상 실제 투표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다음에 2020년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수치상 상당히 압도를 한 경합주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힐 분석은 특히 중서부 블루칼라 백인 지지층의 트럼프를 이렇게 여론조사보다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 여론조사에서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조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 뚜껑을 있다. 열어봐야 네. 안다는 겁니다. 라는 거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불거지는 와중에 전자전쟁, 그러니까 전자전이 가열되는 게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위험이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뭐 사방에서 지금 전쟁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니까 요즘 이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거 주로 전쟁을 하니까 이걸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가짜 신호 같은 걸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민항기, 운항, GPS 같은데 그 교란을 시키는 이른바 그 스푸핑 현상이 물론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굉장히 부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문 분석 기관들이 이렇게 분석한 걸 이제 저널이 전했는데 GPS 교란을 받는 항공편, 민항기 편이 지난 1월 같은 경우 하루 한 몇십 편 정도였는데 지난달에는 1,100편 정도가 넘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교육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그렇죠. 너무나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이렇게 문제니까. 최근 네. 6개월 사이에 특히 이게 더 네.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GPS가 그 항공기 비행 경로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계가 이상하게 또 설정이 되고, 그리고 경보가 잘못 발령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사항을 전했는데요.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GPS 교란 때문에 민항기가 허가 없이 이란 영공에 들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사이프러스에서 이게 이륙한 에어버스 항공기 전자지도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안내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7월 같은 경우는요, 그 착륙하려던 보잉 기종이 GPS 신호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 활주로 50m 상공에서 다시 이륙했다는, 그러니까 다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널 얘기가 민항기가 특히 GPS 의존도, 왜냐하면 이제 자동 항법 장치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경우에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었는데 조종사들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만약에 추가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네. 항공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MZ세대 중에서 이제 G세대, Z세대죠. 일본의 G세대가 저녁에 술을 안 마신다. 야간에 소비 패턴이 좀 변한다. 이거는 일본 얘기만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그 일본의 그 마케팅 그 조사 업체가 네. 20에서 20살에서 24살 일본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응답자의 한 60% 이상이 밤에 외출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술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른 뭐 즐긴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밤에 만날 때 야, 술 한잔 하자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렇지만 밤에 만나면 시원하게 한잔 합시다 그런 건데 이제 확실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사기관 책임자 얘기가 일본 G세대 밤문화가 해서 술은 필수품이 이제 아니다. 그래서 술 마시러 가자보다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더 편한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G세대 야간 소비 핵심이 이런 그 배타성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야간에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술 한잔 마시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은 밤문화에서 이제 동료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제 좀 배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그 최근에 올해 초 일본 외식협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자카야 그 총 매출이 2019년에 비해서 한 40%가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도 보면은 그동안에 무슨 뭐 어디 가면은 뭐 1차, 2차 가고 막 폭탄주 마시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소비 패턴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그렇고 이제 좀 이런 게 느끼는 이제 어떤 네. 그런 그 재계에도 경제계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주목해야 할 그런 추세 변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함께했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